평소에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체감하거나 그런 적 있었어요? 신뢰에 대해서. 실제로 뭐 이 책에서 등장하는 에어비앤비나 뭐 마윈 사례 같은 것들 네. 그런 케이스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그것도 이제 흔히 이제 UI, UX 사용자 편의성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관점이죠. 결국은 편의성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신뢰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었다라는 것들, 그것들이 서비스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사용의 편의성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그 사용자 신뢰 설계라는 것들이 어, 그 쉬운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쉬운 영역은 아니지만 뭔가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인 것은 확실한 것 같고 네. 이것들이 과연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영역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긴 해요. 맞아요. 디자이너가 혼자 하니까 맡아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건 정말로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신뢰를 구축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이걸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이쪽에 관심을 가진다고 해도 이런 신뢰 구축 시스템, 뭐 배민도 네, 마찬가지고 결국은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브랜드도 마찬가지. 브랜드도 결국 신뢰를 구축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신뢰를 구축해야 되나? 남들 그냥 따라한다고 해서 신뢰가 구축되는 것 같지는 않고 여러 가지 뭐 그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관점을 제시한 책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음, 관점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지역 기반의 신뢰에서 인스티튜션, 제도 기반에서 이제 알고리즘 기반으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맞아요. 아주 굉장히 클리어한 어떤 그 구조를 보여준 거는 어, 뛰어난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럼 그렇다면 그 시대에서 어떻게 신뢰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책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나름 지금 그 나왔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뒷부분에 그 블록체인 얘기하는 거 보면 그 그 블록체인을 우리가 설계를 할 네, 수가 없잖아요. 그 화이트백스를 쓸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냥 그래가지고 따라간 소비자로서는 이제 변해가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해안을 준 건 사실이지만 네, 우리 자체에게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 맞아요. 그건 좀 그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것 같아요. 이런 그 설계되어져 있는 플랫폼에서 네. 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죠. 그 플랫폼 자체가 아직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바뀌고 맞아요. 있는. 근데 이제 브랜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신뢰를 구축할 것인가 네, 하는 점에서 시사점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맞아요. 아니, 이거 근데 저는 되게 큰 것 같았어요. 뭔가 어, 여러 가지로 개인이나 뭐 기업이나 다 되게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은 것 같고, 음,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 좀 직접 그거를 만들기는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뭔가 결국 이 신뢰 구축하는 이 방식은 사실 길게 보면 이제 개개인이 직접 한다기보다는 좀 그게 그 사회의 어떤 사회를 지지하고 있는 그 이제 그 구조로 이게 흡수돼 될 거 아니에요. 백엔드 단으로. 음,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사회가 그렇게 그냥 변해 있는 상태로 이렇게 갈 텐데. 그래서 저는 사실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같이 그런 것들을 그 기술자가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이런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런 사회가 분명히 도래할 거는 분명히 보이는데 저 여기서 나온 것처럼 그런 기술을 통해서 신뢰가 구축이 새로운 방식으로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 개인은 어떤 식으로 그 신뢰 구축 방식을 에 있어서 스마트하게 좀 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좀 그런 고민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왔는데 어떤 그 평판이라는 것이 되게 저는 이제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 평판을 관리한다는 건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이게 그래서 뭔가 이런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브랜드나 뭔가 있으면 거기서 이 자신의 브랜드에 영향을 주는 평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들이 뭔지 좀 분해하고 그거에 맞는 평판 쌓는 법들을 좀 알아가면서 어떤 키워나가는 게 나중에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강력하게 이게 이 선순환을 만들지 않을까 미리 준비할 때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실행단에서 실행을 할 때,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바로 실행하기잖아요. 맞아요. 그 실행단에서 어떤 일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인지. 사실 그거는 조금 답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예. 네. 그,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거시에 대한 이해, 관점 추가 이런 거 같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지금 그 막 뜨고 있는 기술이잖아요. 이게 지금 AI랑 블록체인이. 맞아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 렌즈를 추가했다. 이런 관점에서의 어떤 효용이지 이게 당장의 어떤 그 실무적인 관점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찾아본다면 좀 어렵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어떻게 보면 이 책의 그 포지션 자체도 이 로드맵 향해서 이 전체에 대한 그 이해나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하기 위한 그 1개월 차의 책이다 보니까 그 정도의 목적으로는 충분히 할 만한 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럼 저는 되게 이게 그 신뢰의 관점으로서 바라보는 게 이 지금의 이런 그 어떤 발전에서는 되게 저는 이게 중요한 관점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새로운 왜냐면은, 관점을 네, 제시해 준다는 의미에서는 그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해준 것 같아서 되게 네, 흥미롭게 읽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읽었던 자본주의에서 넘어와서 네, 신뢰 이동으로 이제 이어져 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블록체인으로 귀결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신뢰 구축 시스템에 네, 대한 어떤 전반적인 흐름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신뢰를 사회적으로 또는 전 지구적으로 얻기 시작했고, 네,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여러 가지 정부나 은행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니까, 네, 어, 빠르게 어, 우리 앞으로 미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거래의 핵심으로 등장할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투자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게 사실 가장 효용 가치가 크죠, 지금 당장은. 투자 때문에. 음, 저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음, 이거는 근데 진짜 그, 어떻게 보면 조금, 그뭐 다음번에 읽을 책이랑 어떻게 보면 또 그건 더 연결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이 읽은 이 신뢰이동까지, 자본주의부터 이 신뢰이동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다 떠나서 이 거시적인 인류文明의 발전의 어떤 그런 패턴 내지는 속성 정도에 대한 이런 이해였다면 다음에 이제 있는 그 피터 틀과 아메리카 탐 그 책들은 이게 조금 더 그 어떤 이 힘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더 디테일하게. 그래서 음, 이게 정말 이것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여기에 그 가속을 더하고 있는 그 주체들에 대한 더 디테일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저도 되게 공부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변화가 되게 이게 사실 지금 되게 전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을 안 해요. 굉장히 그 강한 힘으로 지금 완전히 이 변화를 완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확실히. 음. 근데 그 힘의 출처가 결국 이, 이 중국으로부터의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 미국의 두려움이잖아요, 그게 지금. 혹시 AI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 이 엄청난 이 힘을 지금 여기 불어넣고 있는데 그게 그 미국의 그 통화패권이랑 맞물려가지고 지금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 커야만 하는 어떤 숙명, 미국의 숙명 이런 것을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그래서 사실 되게 이게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렌즈를 하나로 하는 건 진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왜냐면 이게 단순히 이 기술의 효용 이렇게 해서만 바라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효용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번 발전에서는 배제될 부분도 있을 거고 자신들의 이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면서 바라보면 훨씬 더 좀 풍부하게 좀 이해하고 뭔가 투자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뭔가. 그이 책에서 보면 그 신뢰 점프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당근이나 뭐 이베이 같은 거 절대로 믿지 않다가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크레딧 카드를 인터넷에 정보를 기록하고 인터넷에서 거래를 시작하는 게 이제 신뢰의 점프를 이뤄내서 이제 사회의 변혁을 이끌어냈다라고 얘기하는데 비트코인도 결국 마찬가지겠죠. 이미 그 다리는 건너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신뢰의 도약을 이뤄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정된 거고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너무나 나도 자연스럽겠죠. 이거는 정말 이제는 어 이제 이런 순간인 것 같아요. 이제 뭐 개인의 동의나 인지를 넘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금융 시스템의 백엔드가 그냥 코인화 돼버리는 그런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개인 투자자가 코인을 하냐 안 하냐 이런 어떤 개인의 선택지 문제가로 남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이 그냥 쓰고 있는 이 금융 시스템의 그 아래에 있는 그 예치금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코인 시장으로 다 흘러 들어가서 인지는 못하지만 결국 코인 기반으로 이미 금융이 형성이 돼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러니까 변화가 된지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은. 이게 인지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그냥 그 내부 그 메커니즘의 효율화니까. 그지 진짜 이게 인지가 될 순간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기존 금융의 혁신으로는 저는 인지가 일반인들은 안 될 것 같고
이걸 기반으로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그 서비스가 이제 나와야 가능할 텐데 그거는 조금 더 먼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음, 당장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당분간은 이 발전하는 속도나 발전하는 그 범위를 개개인이 직접 공부해서 알아보지 않는 이상은 인지하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좀, 이게 지금 사실은 되게 그 엄청나게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유례 없는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음, 되게 다각도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주식 투자했을 때랑은 지금은 좀 사뭇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냥 되게 기업 실적 분석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 정도고 그 정도면 사실 충분했는데 시장 논리에 따르니까들 이제는 그런 지정학적인 논리나 이런 것들이 시장 논리를 더 앞서니까 이게 그냥 기업 분석만으로는 불충분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 저는 막 이런 거를 많이 해요. 막 그 미국의 그 지금 막 법안들이 막 제출이 되고 있잖아요. 뭐 통과되고 있는 법안들 보면 파격적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좀 관심 가질 법한 법안의 하이라이트만 좀 이렇게 편집돼가지고 언론에 많이 노출이 돼서 막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통과되거나 막 뭐 제한되는 법안들은 훨씬 많을 텐데 그 법안들은 저는 원문을 지금 다 찾아보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 진짜 이 법의 내용이 뭔지 그거를 훨씬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게 왜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언론을 거치다 보면은 어쩔 수가 없이 결국 사람들한테 읽히기 쉽게 하고 노출이 많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선별되다 보니까 뭔가 음, 이렇게 왜곡도 있고 그리고 지금 되게 큰 변화가 어떤 이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하지 않고 상품화 시켜가지고 그 증권과 효과는 같은데 상품인 거잖아요. 암호화폐가. 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실 이상한 거예요. 사실 우회가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 증권인데 SEC가 관리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다시 해야 되나라는 그 닻이 없어요. 사실 기존에 또 레퍼런스가 없어서 그래서 회계적으로도 되게 이상하고 사실 원래는 이게 증권형 상품들은 구매하지 못하는 그런 막 자금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어떤 연기금이나 보험사 이런 데들은 되게 엄격한데 그런 게 그럼 이게 상품이라면 또 구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증권이 음, 아니니까 또. 그러면은 이게 또, 이게 완전히 지금 사실 지금 현재 이 금융산업이라는 게 이게 완전히 재편되기 직전에 어떤 막 완전 그 터지기 직전에 어떤 그런 힘을 엄청 응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정말 지금 여러 가지 그 현재 데이터를 보더라도 막 이 통화량 속도가 엄청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연준은 양적 긴축 멈췄잖아요, 또. 음, 멈추고,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섰고, 그러면서 그 연준의 이 통장 잔고도 이제 없고, 영래포 잔고도 완전히 지금 역사상 최저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지금 엄청 많고, 그러니까 이게 그 진짜 딱 그 거의 90년대, 미국 90년대 그 닷컴 버블 전에 있었던 그 시기랑 되게 비슷해요, 진짜. 음, 기술적인 신기술도 많고, 생산성도 급격하고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그때랑 비슷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또 방향성은 또 완전 또 다르죠. 그게 그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진짜 무슨 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막 임계점들에 다 도달해 있어요 수치들이. 그래서 되게 이게 되게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뭔지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음, 근데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그 중심에 지금 저는 이 이 블록체인과 자본주의 이런 신뢰 이런 키워드들이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이게 지금 미국의 어떤 AI나 이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핵심 전략 산업들이 있잖아요. 미국,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 무조건 이겨야만 하는 그 완전 사활을 거는 그 분야들을 결국 이분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그 통합패권이 필수인데 그 통합패권의 린치핀이 지금 이들에게는 이 블록체인,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이 10년의 거의 긴 장기간의 중국과의 이 싸움에 있어서의 앞- 가장 앞에 이 킹핀이 지금 크립토 산업으로 정한 거란 말이에요. 완전 쐐기를 딱 박았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단순히 뭐 사실 지금 언론에 비춰지는 거는 보통 국채 수요에 대한 국채 수요가 늘어나서 그래서 그 크립토를 택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저는 훨씬 더 큰 크고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 근데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서 잘 드러나진 않는데 그래서 뭔가 약간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게 지금 좀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투자에서도 진짜 기회가 많이 열리고 그리고 이걸 이해하는 데도 너무 도움이 돼요. 이 정치나 이런 것들도. 근데 지금 사실은 너무 되게 이 트럼프나 이런 정권에 대해서 사실 좀 편파적이잖아요. 약간 이런 분명히 뭔가 약간 악마화하는 기조가 있고 뭔가 약간 또라이로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트럼프 하면은. 그거를 왜 그런지에 대한 사실 이해를 하려는 노력이 잘 안 보이거든요. 뭔가 그런 것들이 저는 다르게 보여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이번에 그 로드맵도 이런 것들을 함께 같이 이해해보면 앞으로의 여기서 그거였잖아요. AI나 이런 걸 어떻게 적용할지 그거였잖아요. 3개월 동안 하는 게. 그게 너무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변화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발전을 많이 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게 가치의 이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 거시적으로 지금 엄청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저도 그 진우 원장님 통해서 트럼프가 또라이인 줄 알았는데 조금 요즘에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좋게 그 보기까지 사람이 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네.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론 이제 또라이였으면 이제 탄핵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이제 혁신적이고 조금 이제 이끄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별말 안 하고 따라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최대 또 장점인 게 이제 자기가 자본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남들한테 뭐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이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옛날에 뭐 대통령들은 뭐 미국의 뭐 그런 무기상들이랑 뭐 거래한다는 그런 그래 정치 자금을 받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전혀 그렇게 알 필요가 없고 아무튼 잘 이끌어 나간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체적인 거는 좀 일단 지금 좀 찾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미국이, 이게 좀 한국이랑 미국이 또 워낙 다르니까, 사실 애초에 이게 한국에 살면서 이 미국을 이해한다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한계가 있긴 한데, 근데 그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히려 저희가 한국에서 이걸 바라보다 보니까, 조금 더 감정을 빼고 바라보는 데 유리한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미국을 이해한다는 거는 뭐 그 내적 사정까지 더 깊게 이해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애초에 부모님이 민주당이나 뭐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을 받잖아요. 성장 배경에서 그런 것에 대한 호감이 이제 결정이 좀 되는데 그런 것들에 좀 아무래도 당연히 있고 뭐 인종 관련해서도 뭐 특정 인종에 속한 사회에서 지냈다면은 뭔가 그거에 조금 더 당연히 무호적일 수밖에 없는 걸 감안해 보면
이 미국의 정치나 미국이 흘러가는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제3국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기회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다른 시각을 한번 바라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냥 이렇게 그런 것 같다라고 하고 그냥 넘기면은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진짜 그런가 하면서 좀 알아보는 뭔가 데이터를 한번 보려고 해보는 그런 시도를 해보면 확실히 뭔가 관점을 딱 장착을 하고 정말 정보를 좀 선별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정말 당장 직접적으로 저는 일단 투자 기회로 많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그냥 워딩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들에게 어떤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 워딩 그런 것들을 이제 읽어낼 수 있으니까. 음. 궁금한 게 그 한국 사회가 사실은 이 크립토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게 너무 정상인 게 한국은 고신뢰 사회잖아요. 되게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나라인데 이런 신뢰도 높은 나라에서는 원래 크립토가 그 필요성을 느끼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되게 인터넷도 되게 잘 발달해 있기 때문에 뭐 불편하게 뭐 송금하는데 어려움도 안 느끼고. 근데 궁금한 게 그런 혹시 뭐 어떤 이런 정부나 기존에 있던 이 기성 그 방식에 있어서 되게 뭔가 이렇게 믿지 않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정부랑 기존 사회에서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중앙은행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런 현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생겼던 적이 있었는지 아, 부실. 개인적인 경험에서 네. 음. 이거 이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2장에서 뭐 주로 좀 많이 나오던데 아무래도 대표적인 저도 뭐 그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IMF 우리나라 대표적인 IMF 97년도에 뭐 네. 망하지 않는다고 뭐 물론 그 영화도 나왔고 실제로도 뭐 대우가 뭐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우가 망하고 그런 정부를 이제 신뢰할 수 없는 그거를 느꼈는데도 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걸 잊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언론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자극적인 걸 해야지 클릭수를 해야지 자기들도 광고를 하고 그런 대형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기레기라는 그런 인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제 언론도 이제 별로 신뢰를 안 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 오히려 그런 여기 이 책에서 말하는 게 그냥 현실로 지금 된 것 같아요. 뭐 당근 어플 같은데 이제 오히려 생활 서비스에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들이 더 정확한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신뢰가 가고 언론에서 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예,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신뢰가 많이 떨어졌죠. 정부랑 금융기관들이. 그러니까 어떤 정부나 금융기관 같은 그런 전문가 집단이라고 여겨지는 기존의 사람들보다 오히려 친숙하게 얘기해주는 뭐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의 말이 훨씬 더 신뢰가 간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런 사람들이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좀 보이더라고요. 제3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음, 사람들이 더 좀 진실되게 보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정말 큰 얘기네요. 이미 신뢰가 이동한 거네요. 그러면 원주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느낀 줄 알았는데 이 네. 책에서도 물론 이 책에
좀 공감을 많이 받았어요. 이 책에 나만 그래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이 책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죠. 예. 아, 기본적으로 신뢰는 많이 떨어졌죠. 은행에 대한 또는 돈에 대한 신뢰? 그럼 궁금한 게 교수님은 어떻게 보면 더 그 길게 저희보다 이제 인생을 사셨으니까 이 국가의 그래도 변천사를 더 와닿으실 텐데 그게 떨어진다라고 느꼈던 어떤 지점이 있었어요? 계속 그렇게 느끼진 않았을 거 아니야? 어느 순간 불신이 생기는 그 시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어, 호주로 유학 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네, 언제냐? 2000년대 초반에는 네, 은행에서 무슨 펀드 상품을 되게 많이 팔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은행하면 이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펀드 투자에 대한 소개를 받고 펀드를 이제 돈을 집어넣어 놓고 갔는데 네. 갔다 와서 이제 내가 이제 일본 쪽에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가 일본 버블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뭐 유학 갔다 오니까 이게 반토막이 되어져 있었는데 아, 그렇겠네요. 네. 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네. 담당 직원은 바뀌어져 있고 아,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투자라는 것이 미, 누구한테 이제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들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 같고 음, 예전에는 투자라는 것을 이제 믿을 수 있는 기관에 믿고 맡기는 경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 예금처럼 예금은 이제 네, 예금처럼. 믿고 음, 맡기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음, 맞아요. 근데 이제 펀드라든지 주식이라든지 그런 거는 그렇게 그 믿고 맡긴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니까 네. 거기서 이제 굉장히 그 신뢰에 대한 시프트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펀드는 주식이랑 좀 다르게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조금 지식을 갖고 좀 잘 굴려줘야 되는데 좀 그게 조금 그 은행원들은 펀드 매니저가 아니더라고요. 음,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제 은행원들은 위에서 할당량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상품을 판매를 해야지만 뭐, 고가를 뭐, 인정받고. 보험 판매처럼 비슷한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펀드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그냥 무조건 파는 사람이라는 그런 편견이 좀 생겼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요즘 은행에 가도 많이 보게 돼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을 만기가 돼서 찾으러 오면 예, 꼭 상품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창구 직원들이. 음, 근데 너무 무책임한 행동 같아요. 정말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 은행이라는 그 정부가 부여해준 신뢰를 정말 남용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계기에 있어서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은행에서는 펀드나 주식 같은 거 투자를 안 하고 음, 그 전문 기관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예, 이 전문가도 또 과연 그 사람이 전문가인가 싶은 게 결국은 그 최종 판단은 내가 해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전문가가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건 정말 저도 동감을 하는 게, 그, 이, 또 코로나 때 보면, 그때도 되게 그 유동성이 많이 풀렸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주식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붐이 불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되게 다양한 어떤 성장주들이 많이 떴었고, 산업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그때 떴던 게 뭐 메타버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음. 그, 그때 진짜 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진짜 상반됐었어요. 지금도 물론 그러지만 그때 좀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걸 제가 많이 느꼈었거든요. 음. 특히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 같은 그런 기업 있잖아요. 음, 예, 그
기존 방식의 그 분석 툴로는 아예 또 측정이 안 되는 그런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서 정말 뭐 목표 주가 뭐 8달러 뭐 이렇게 하는 애널리스트 진짜 많았거든요. 잘한다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 뭐 몇백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예 뭐 반대로 한 거죠, 그냥. 음, 그 테슬라도 사실 그런 오해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막 절대 안 된다 그러고 막 공매도 치고 이랬던 기업들이 지금 가장 그 이 나스닥을 이제 이끄는 차세대 리더들로 지금 부상하고 있다는 걸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그 아까 원준이 말씀처럼 그 전문가라는 것이 과거의 연장선으로서는 기능을 할 수 있겠지만 미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또 굉장히 그냥 논리만 강할 뿐이지 그것이 효과적이냐 진실이냐에는 하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정말 그 비전을 보는 그냥 개인 낙관주의자들의 승리인 거잖아요. 이건 명백히. 그런 사람들은 돈을 벌었을 거고 애널리스트들의 논리에 혹해서 아 그래 이거는 안 되겠지 싶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기회를 놓친 거겠죠.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그 이후로 사실 애널리스트 글은 아예 안 봐요, 그냥. 음,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너무 글을 잘 쓰고 능력 있는 애널리스트일수록 투자 기회를 오히려 없앤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설득력 있어 버린 나머지 그거를 제가 논리를 타파하지 못하면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글을 읽으면. 그래서 저는 어, 어떤 그 교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전문가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전문가라는 건 기존에 있었던 전문가들의 답습이 아니라 이런 지금 이런 신뢰이동에 어떠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 통찰이나 어떤 안목을 길러서 그거에 맞는 자신만의 그 관점으로서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서 자기만의 전문가가 돼서 그것을 이제 충분한 공부를 기반으로 한 어떤 낙관주의적인 태도를 견지한 상태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그게 기회를 잡는 데 유리하지 않나 그런 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제 경제에 대한 공부도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그, 그 아, 경제학 교과서 제2의 경제 교과서 그 책을 우리가 함께 봤나요? 아 그때 그 이진우 기자가 썼다는 그 맞아, 책이요? 이진우 기자. 네. 함께 못 봤죠, 우리. 한국에 못 보고 그 교수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아, 같이 얘기는 나눴었어요. 네. 맞아요. 나는 그 책을 읽고서 그저 다시 만난 경제 이 책인데, 이 책은 뭐 되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어,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대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잡아준 것 같아서 제일 좋은 것 같았어요. 아, 네. 그 대출금은 그 인플레이션이 갚아줍니다. 그 말이 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내가 지금 가치로 5천만 원을 대출 받고 한 5년 후에 보면 그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으니까 맞아요. 그 대출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출을 음,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라고 하는 말이 정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마인드로는 대출은 절대 일으켜서는 안 되는 거라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 좀 대출이 대출을 하면 빨리 갚아야 된다라 생각하고. 그것도 이자도 내야 되고 또 네, 아무튼
자기 형편이 안 되는데 그 이상을 내면 좀 위험하지 않겠나. 아, 감당이 안 되는 그 금액으로 이자를 하면 뭐, 요즘에 집 때문에 뭐 대출 많이 하는 사람, 자기 자본보다 대출금을 더 많이 낸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감당이 되나 싶기도 하고. 이제 그 이자율이 물론 올라가면 뭐 극단적인 케이스겠지만, 음, 하지만 이제 외국에서 기업을 일으킨 사람들을 보면 다들 대출을 받아서 기업을 처음에 시작을 하고 기업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을 한 케이스들을 보면 대출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위험하긴 위험하죠. 대출이 또 대출을 불러오니까. 하지만 이런 필요할 때 그것을 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저는. 음, 그리고 이제 그 어르신분들은 사업을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렇죠. 무조건 직장에 들어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이제 신뢰의 점프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개념도 좀 바뀌어야겠죠. 결국 사업이라는 것은 자아 성찰의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어르신분들 그런 것들을 이해시키기가 쉽지는 않아요. 음, 사실 지금 당장 지금 어르신들을 이해시키기보다도 당장 좀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 이해시키기도 좀 버거울 정도로 좀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음, 사실은 어, 저는 지금 그 당장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대학생들이 정말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 그게 얼마나 이 낯설고 무섭고 할지도 그러고 생각이 들고 또 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제 같은 경우도 혹시 그런 것들을 그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하는 게 어, 사실은 더 두려울 시기고 음, 변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또 한국이 점점 이 성장률이 둔화되는 이 국면에서 이 대출을 일으킨다라는 게 그리고 대출을 일으킨다라는 거는 그 이율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자신만의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사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수익률 기계인 건데 그 수익률 기계를 내가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를 에 따라서 그게 그냥 사업이라는 상품인 거잖아요. 자기가 참여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남이 만들어둔 상품에 투자를 하든 자기가 그 상품을 만들든 해서 그걸 결국 그 인플레이션을 뛰어넘는 그 이자를 뛰어넘는 수익을 달성했을 때 이제 그 레버리지가 큰 의미를 갖는 건데 그런 그런 게 사실은 너무 저는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지금 학생들한테 전혀 안 배웠잖아요. 그런 거를 아무도 안 알려주고 부모님은 집 한 채 있는 게 끝일 텐데 그것도 뭐 전략적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니까 올라서 자산이 많아진 사람들인데 이거를 갑자기 이제 사실은 그 20대나 30대한테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갑자기 해야 돼라고 그냥 딱 완전히 그냥 쥐어져 버린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한순간에. 그 한순간. 그게 진짜 한순간에라고 느낀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저희 동기 때부터 갑자기 취직이 안 되는 음, 너무 명확하게 뭐 절벽에서 갑자기 뚝 끊긴 것처럼 점진적인 게 아니라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정말 급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일단 그 원주님께서 책을 그러면은 8장까지 아직 안 읽으셨죠? 아니, 잠깐 아직 못 읽었어. 음. 그러면 저는 8장이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 인공지능을 신뢰할 수 있는가. 네. 그래서
뭐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모이는 거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주에 8장을 읽고 네, 인공지능을 신뢰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저는 심도 깊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너무 좋아요. 예, 네,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기계를 신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별도의 챕터 같거든요, 저는. 맞아요. 이건 음, 더 길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각자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한번 어, 서로 간에 깊게 논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인공지능 신뢰의 경우는 사실 이 책에 나온 내용을 넘어서가지고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블록체인이랑도 많이 연결해가지고 실제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보면. 아, 뭐, 로봇이요? 아니요, 인공지능에 대한 그 블록체인화를 하고 있어요. 보면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게 뭐, 지금 현재 구도로는 뭐, 오픈 소스화냐, 아니면은 뭐 기업 주도냐, 이렇게 지금 그 진영밖에 지금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새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예 이 다오라는 이 탈중앙화된 조직 형태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누구나 기여할 수 있는 AI, 이거를 또 되게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 AI, AI가 결국 블록체인화가 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음, 의견도 있고. 왜냐면 그 AI가 어떻게 사고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기록돼 있지 않으면 이것이 정말 올바른 판단했는지에 대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 네. 그래서 그런 그러면 것들의 사례들을 좀 조사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혹시 그 진호님은 네. 코인의 그 성격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정보가 있어요? 코인의 성격이요? 예를 들어서 뭐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주자인 뭐 비트코인, 네. 또는 비트코인 기반으로 한 이더리움, 네. 또 이더리움에서 파생되어져서 뭐 리플, 네. 뭐 솔라,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맞아요. 코인들이 성격이 있잖아요. 맞아요. 고유의 성격.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는 정보가 있으면 네. 다음 주에는 그러면 차라리 블록체인에 대해 조금 더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저는 너무 좋죠. 사실 음, 그것도 사실 있어요. 저희가 그 제가 뒤 3개월 차에 있거든요. 어떤 책이죠? 3개월 차에 읽고 쓰고 소유하다라는 책인데 네. 이게 어 이게 블록체인 관련된 책이에요. 어, 이게 블록체인 쪽에 투자하고 있는 가장 큰 투자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사람이 쓴 책이라 그냥 어, 아예 거의 음, 이게 어떻게 수학의 정석 같은 그런 바이블 같은 책이거든요. 음, 이것도 그 책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오라는 책인데 이것도 음, 여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나왔었죠. 실내 이동에도 이 탈중앙화된 조직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도 오토노머스 굉장히 중요한. 오가니제이션. 네. 이 다오라는 것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다오가 그냥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는 와이오밍 주에서 다오를 실제로 채택해가지고 이 법을 집행을 해요. 어, 그래서 다오라는 것이 탈중앙화된 조직인데 이것이 현재 지금 전통 시장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들의 이미 깔려져 있는 인프라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준하라는 그런 거기에 특유의 법안이 있는데 그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 법인 같은 거예요. 음, 법인이 되게 혁신적인 게 개인이 너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분리해가지고 인격체를 분리해서 법적 인격체를 만들어서 충분히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따로 특수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인격체인 거잖아요. 그게 법인이라는 게. 그런 것처럼 다오도 그런 성격으로
이 법적으로도 충분히 다뤄줄 수 있게끔 그런 게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이라 그거를 더 확산시켜야 된다라고 많이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미국 내에서. 그리고 그 저는 이게 그 피터 틸의 그 철학이나 피터 틸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 현재 가지고 있는 법 체제나 아니면은 국가 정부 조직의 구성 거버넌스 딴에서 그냥 그 철학을 그냥 그대로 그냥 옮기려고만 생각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제일 쉽게 오해하는 게 뭔가 결국 기술주의라는 것이 국가주의면서 뭐 파시즘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오해를 하곤 하거든요, 사람들이. 극단주의적이다. 근데 저는 그거는 그 발전이 없는 정체된 상태에서의 철학만 바뀌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지. 이 기술적 발전의 기술적 도약이 이뤄지고 나서의 그런 시도는 아예 훨씬 더 개선된 방식으로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그 중심이 저는 다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다오라는 것이 이게 정말 혁신적인 개념인 게 결국 조직을 구성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기존의 선택지 되게 제한됐었잖아요. 조직 구성 방식에 있어서. 근데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 조직을 그냥 단순히 다오냐 아니냐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다오를 하고 어떤 부분은 다오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 형태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혁신적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정부랑 기업이랑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거고.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비슷해요. 뭔가 어떤 변증법적인 거죠, 뭔가. 그 정반합이 딱 있는 건데. 그 지금 현재 있는 기업 조직 문화만 보더라도 처음 제조업이 막 뜨는 산업혁명 시기엔 그 전부 다가 다 전부 그 수직적 조직 구조가 확산됐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선례가 있어서 전부 다 그걸 따라했는데 근데 이게 점점 소프트웨어파로 넘어가다 보니까 더 창의력이 좀 개인에게 요구가 되니까 수평적 문화가 결국에는 그걸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게 또 확산이 되고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걸 다 따라해 보니까 또 수평적 문화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걸 이제 깨달으니까 결국에는 각자의 어떤 입맛에 맞춰서 하이브리드된 조직 구조들이 점점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완벽하게 수평적이거나 완벽하게 수직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 합의점에서의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그게 이제 정반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다오라는 것은 수직적 문화, 수평적 문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같은 방법론이나 같은 메커니즘에서의 그냥 변주일 뿐인데 다오라는 거는 다른 기술적 선택지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것을 다오라는 것이 이제 나왔다는 건 이거 기존에 있는 조직 구성 방식과 다오라는 조직 구성 방식 간의 정반합이 이제 이뤄지면은 이제 그 다음은 정말 혁신적인 거버넌스가 탄생을 하고 그 거버넌스가 사실은 실제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술적 도약인 거죠. 그것이야말로. 그것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뭘 한다고 하는지 지속 가능하지 않아지는 것들이 지속 가능하게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발전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기업, 기업에서는 이미 많이 그런 코인이나 이런 데는 다오로 돌아가는 데는 이미 많고. 근데 미국은 이제 아예 그런 주에서 이 정부 조직 자체를 다오로서 지금 조금씩 혁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그게 이미 테스트 한 지가 꽤 돼서 이제 선례로서 좋게 나오고 있고, 이거를 도입을 하려고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체감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다오를 제가 넣었던 거예요. 그, 이거를 알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블록체인 공부가 이때 많이 있긴 한데, 교수님은 좀 앞당겨서 다음 주도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책이 있으면 책을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책으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책으로 그러면 하고, 그때 한꺼번에 같이 그냥 하는 게 뭐 나을 음, 것 같아요. 그게 좋을 교수님도 것 혹시 같아요. 코인 투자 중이세요?
코인을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투자는 안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의향은 있으신 거죠, 투자에 대한. 그렇죠. 예, 코인에 아, 투자에 대한 의향이 있는데, 예. 아, 그러면 더 도움이 되시겠네요. 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어, 공유하거나 이러면.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코인이 이게 사실 처음 접할 때 이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지금 미국은 이미 그 이게 많이 이제 정착이 됐으니까 뭐 기술주라고 했을 때 그걸 하나로 퉁치질 않고 이제 나눌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어떤 음, 기업이고 어떤 기술주인지 이런 게 음, 나눠지는데 지금 사실 코인 시장 그냥 암호화폐라는 그냥 큰 이 표면상의 카테고리로만 구분되어 있지. 이게 사실은 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하냐에 따라서 그냥 이 코인이라는 것은 마치 그냥 상장된 주식회사 같은 그런 그냥 껍데기만 같은 건데 그 진짜 하는 일은 전부 다 다른 레이어 상에서 돌아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정말 그걸 이해를 해야 진짜 이제 어떤 코인에 투자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냥 출발인데 사실. 근데 음, 그게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사실 코인 투자가. 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코인 시장이 마치 그건 것 같아요. 그 처음 그 나스닥이 나왔을 때 그 이 기술 기업들의 초창기인 것 같아요. 그때도 막 엄청나게 별의별 게 막 많이 나가고 그러면서 그 당시 막 다 소형주들이었잖아요. 지금의 뭐 엔비디아나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다 그때 당시는 다 작은 소형주들이었는데 그때는 이게 어떤 건지 의미를 몰랐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 당시에 뭐 네스케이프부터 해가지고 너무나도 다양한 그러니까 그때 사실 그때 지금 망했던 기업들인데 그 당시로 따지면은 막 엄청나게 잘 달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기업도 되게 많잖아요. 그 당시로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막 오히려 구글 같은 후발주자가 더 성공을 하고 막 그렇게 막 음, 진짜 막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게 막 변해지잖아요. 이게. 딱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음. 기술주의 초창기의 모습을 딱 보는 거랑 굉장히 흡사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제 암호화폐는 그냥 화폐로 보고 그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이, 기업들은 실제로 나스닥에 상장도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 그 코인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코인을 베이스로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난 나쁘진 않은 것 그게 근데 진짜 저는 그게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코인이라는 게 상장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같아요. 네. 저는 이거는 진짜 뭐 물론 떻게 보면은 크게 기회가 열리는 만큼 그만큼 리스크도 당연히 커지는 구조긴 한데 이게 정말 혁신적인 게 그 지금 정말 그 상장을 하면서 생기는 사실 비율이 많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 네. 주주에게 가치 이전이 훨씬 더 깔끔하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이 가치 포착을 어떤 식으로 이 토큰에다가 하느냐에 따라 그런 것들을 이제 방에 명백해야 되겠지만은 음, 그게 돼 있다면은 그냥 그거대로 그냥 코드대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되게 투명한 거죠, 사실은 그런 게. 그래서 되게 저는 이게 지금 당장은 뭐 아직 과도기라 막 그거를 막 악용하고 이러는 게 많지만 이게 자리를 저는 잡으면 저는 이 코인으로 안 할 이유가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게 창업자도 이득이고 투자자도 이득이라. 지금은 단지 그냥 그건 거잖아요. 이게 너무 그 블랙박스가 심하다 보니까 SEC라는 중앙화된 결국 신뢰 위임 기관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그 평가를 결국 대리해 줌으로써 그 상장, 비상장 이런 걸 나눠버리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상장 자체가 그냥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그거 자체가 그냥 사실 무슨 거의 자본제처럼 쓰이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실질 기업 가치랑은 무관한 왜곡이 좀 있는 거죠, 사실. 신뢰 시스템이잖아요, 신뢰 시스템. 네.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근데 그, 그 평가 방식도 사실 이젠 믿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그,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정도의 권력을 가졌으면 그 사람들이 평가한 기업들 중에서는 스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별 다를 거 없잖아요. 코인이나 똑같잖아요. 사실은 페이퍼 펌프에 음, 너무 많고 사기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게 뭔가 정말 많은 혁신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고,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사례들이 진짜 많아요. 이 재밌는 사례들이.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씩 공유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많이 변하고 있어서. 음, 그래서 저는 그 트위터를 좀 활용해 보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트위터에 그 진짜 이 가장 앞단에서 이제 막 그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트위터를 다 쓰거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결국은 크립토 하는 사람들이. 소스가 네. 트위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의 트위터로 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트위터, 디스코드, 그 아, 다음에 트위터 텔레그램. 디스코드. 네. 이 세 개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뭔가 약간 별의별 얘기가 많이 오고 가는데 그 내용의 깊이가 굉장히 심도 깊어요. 거의 논문급의 막 내용들이 막 나오거든요. 음, 진짜 막 그 완전 최신 기술을 당장에 상용화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막 발전시키고 막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고 천재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음.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싶은 사람이 이제 많아서. 그래서 그 트위터로 뭔가 그런 가장 최신의 그런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좀 보고 있으면 그게 가장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뭐 당장에 이건 어떤 뭐 전문가로 하기가 어렵죠, 누구를. 다들 한창 개발자들이니까. 아직 딱 자리 잡은 학문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직접 뭔가 그 시장에 눈을 좀 뜨고 보면서 이거를 좀 계속 트래킹 해야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자본주의를 비롯해서 이 신뢰 이동까지 넘어왔는데 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예 좀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지금까지 좀 도서 토론 했을 때 그 주제들이랑 좀 많이 달라서 네, 그게 좀 새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나온 얘기를. 네. 근데 그럼 다음 주에는 혹시 그럼 신뢰 이동을 마저 읽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신뢰 이동 그 8장만 읽고 이병헌의 아메리카 탐문을 읽는 걸로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모이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2주에 한 네. 번요. 다 다음 근데 주죠. 네. 이번 주에 원래 실내 이동을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못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 원주님 의견은 어떨까요? 제 의견은 그냥 이제 8장을 조금 다루고 이병환 맞나요? 아메리칸 네. 그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계속. 네. 이게 이병헌의 아메리카 탐문은 그래도 좋은 게 얇아요. 음, 음, 이거보다 안 두꺼워요. 실내 이동은 조금 두껍잖아요. 근데 이병헌의 아메리카 탐문 얇거든요. 그래서 2주면은 진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게 제가 저 하루만 읽었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되게 서사 저는 중심이라 어렵지가 않아요. 스토리가. 그러면 뭐 2주 후에 그 책을 읽고 다시 한번 독서 토론하면은 어떨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8장이랑 읽고 그 이병환의 아메리칸 읽고. 예. 네. 그럼 AI 그 인공지능의 신뢰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음, 그런 거랑 그다음에 이병헌 아메리카 탐문 읽어보는 거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음, 네. 이 책 아마 읽어보시면 진짜 재밌을 거예요, 아마. 이게 읽으시면서 이거 완전 최신 책이던데 이병환 이거 맞아요. 네. 최신 책. 이분이 이 저자도 되게 재밌어요. 사실 저자도 굉장히 독특해요. 하여튼 이분도 막 하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학문들이나 막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하여튼 융복합적인 인문학적인 지식이 막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라 음, 이분의 관점으로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 글을 읽는 것 자체도 되게 흥미롭고 배울 것도 참 많은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또 이 책을 읽고 또 바라보는 거는 또 어떻게 그 두 분의 생각이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네. 그래서 뭔가 이거를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투자나 이런 거에서도 제가 어떤 식으로 저는 어디를 보고 있는지 이런 것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럼 이제 제가 왜 그런 데 투자하는지를 이런 거를 이제 트래킹을 하면서 봐야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마음에 드시면 또 같이 투자하시면 좋고요. 좋습니다.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납득을 이제 시켜야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이제 돈이 이제 제 돈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언제는 투자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면? 아니 뭐 그냥 예전에 삼성전자를 그냥 이제 그냥 해라고 해서 그냥 많이 일등주니까 올랐잖아요. 우리나라 네, 네, 해서 이제 뭐 좀 소액을 했는데 좀 벌었는데 네. 이제 버니까 이제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 어쩌다 예 벌었더라고요. 어쩌다 많이 한 3, 4년 동안 놔둬가지고 그게 잘하시는 건데, 어려운 건데, 그게. 네, 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잘 됐네요. 그러면 교수님도 그렇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니까, 뭐 이런 얘기를 나누면 되게 도움이 되겠네요. 확실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다음 주에 그럼 뵙도록 할까요?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그래서 그 저번 주에 제가 못 올려서 죄송하고 이거 해가지고 오늘이 올리겠습니다. 두 개 같이 해가지고 오늘.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다음 주 뵐게요. 예,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